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7번째 페이지. 유한 모습만 보이다가 방송 시간이 다 차가면 도끼를 품고 어떻게든 토크를 우겨 넣는 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편이었나요? 댓글에 네. 좀 황당하면서 재밌었던 댓글이 뭐였냐면 뭐가 있었죠? 왜 잡지사는 곽지식 작가 편만 방송 분량을 이렇게 적게 편성하냐. 무슨 말씀이시죠? 보통 분량이 보통 제일 많은 편 아닌가요? 착청 효과 이런 거 이게 도대체 하도 이게 조급하고 이게 항상 이게 벌써요 참... 이런 거 하니까 참... 분량이 적어 보이는 그런 그렇군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재밌게 들으셨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시간이 짧게 느껴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국 사람들이 아주 독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잡지사 에디터들도 썬킴 선생님 치어리딩 시키고 곽지식 작가 노래 시키고 박관일 선생님은 이제 훌라춤을 시키려다가 겨우겨우 참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독한 놈들끼리 대놓고 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잠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독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독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약간 뭔가 좀 전문 용어처럼 쓰는 말로 독극물 이런 말도 있죠. 네. 그걸 사실은 독물이라는 게 있고 극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독극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그래서 뭐 그런 걸 구분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독물이고 진짜 이건 더 위험하고 뭐 어떤 특이한 또 딴 효과가 있으면 극물이고 뭐 이런 구분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분류를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사실은 또 제가 환경안전공학과가 전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쪽 분야에서 요즘에 많이 어떤 물질의 안전성, 사람에게 건강상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사용하는 어떤 기준이나 용어는 약간은 좀 달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냐면 어떤 물질이 유해성이 얼마나 있느냐 혹은 위해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류의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유해성은 영어의 hazard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유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영어의 리스크라는 말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안전 분야에서는 위해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 둘 다 뭐 해저드, 리스크 번역하면 뭐 약간 위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유해성과 도대체 위해성이 뭐가 다르지? 이거를 아시면 이거 거의 뭐 전공 학생이죠. 이걸 아시면. 뭐죠? 유해성과 위해성이 해저드는 골프장에도 있는 게 해저드인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성분, 독이 세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을 같은 양을 같은 실험 동물에게 같이 주입을 했을 때 조금만 주입을 해도 동물이 잘 사망한다, 목숨을 잘 잃는다라고 하면 이 독이 세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유해성이 높다, 해저드가 높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쉽게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해저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우리가 독이라고 한다. 유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센 독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안전 관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유해성이 아니라 위해성,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그렇죠, 예. 해저드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에서는 리스크를 더 좀 중요한 거에 배당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위해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짧게 말씀드리면 유해성의 노출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그 자체로 그렇게 유해하다라는 건 알겠어. 그렇지만 그게 과연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잘 관리가 되고 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혹은 이제 뭐 자녀분이 있으시면 자녀들에게 뭐 항상 아침에 어디 밖에 나갈 때마다 야, 차 조심해라. 그렇죠. 차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변에 러시아, 뭐 북한, 중국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핵무기가 엄청나게 위험하고 무섭지만 그렇죠. 애들이 밖에 나갈 때 야 핵무기 조심해라. 핵무기 얼마나 위험하냐. 핵무기 좀 조심하고 다니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유해성은 자동차가 핵무기보다 훨씬 낮지만 그렇죠. 유해성은 핵무기가 훨씬 그 자체로는 위험하죠. 핵무기 한 발 있고 자동차 한 대 있다라고 하면 핵무기가 훨씬 더 그 자체로는 위험하죠.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이 손에 들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해악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거는 핵무기겠죠, 그죠? 네. 근데 핵무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빈도
노출될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예. 그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도 않고 또 설령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막 들이밀어가지고 막 날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꽁꽁 숨겨놓고 철저히 관리하고 사람들이 최대한 손에 닿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자동차에 비해서 핵무기는 노출이 굉장히 적다. 익스포저 영어로 노출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해성은 핵무기가 굉장히 높지만 위해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마주치는 자동차가 훨씬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것, 위해성이 더 큰 것, 우리가 안전상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자동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더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이해했어요. 이야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또 뭐가 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리스크, 위해성까지 좀 고려해서 독이라고 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한, 더 신기해, 더 좀 중요한 독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이거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세제로 사용되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세제 뭐 뿌리면 때가 팍팍 벗겨지니까 뭐 나름대로 조금은 독하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같은 유해성을 가진 그런 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세제라고 하더라도 그 세체가 만약에 세차할 때 쓰는 용도의 세제라고 한다면 유해성이 어느 정도 있어도 큰 문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차라는 거는 보통 이제 세차장에서 혹은 뭐 개인이 하더라도 아주 가끔씩 좀 이렇게 관리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장갑도 끼고 그런 식으로 다 해서 하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뭐 주방용 설거지용 세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서 아무나 사용하는 거고 잘못하면 그게 그 그릇에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음번에 먹을 때 그 세제도 좀 남아 있는 거 핥아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같은 유해성이라고 하더라도 주방용 설거지 세제는 위해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노출에 따라서 같은 유해성이라도 유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독하다, 독약이다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안전을 따질 때는 이 위해성, 노출을 따지는 것 중심으로 뭐가 독하다,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이란 걸 정의할 때도 그런 유해성과 위해성을 다 고려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 뭐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해성 그 자체를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피해가 큰 게 좀 나타나는 쪽이다라고 한다면 뭐 독하네, 독약 같은 거네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 뭐 이거 하나만 넘어가기 전에 사소한 거지만 벌써 이게 하나만 시간인데 제발 이거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우리 이거 조금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가 발암 물질이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발암 물질 그렇죠. 엄청나게 위험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발암 물질,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걸로 따지는 많은 것 중에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고 있고 그래 맞아라고 일반인이 들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은 자외선이 있거든요. 자외선. 자외선 많이 쪼이면 피부암 생긴다는 얘기 다들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자외선이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외선을 그렇게 많이 맞을 리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위해성이 생각보다는 좀 낮을 것 같아서 노출이 좀 덜 될 것 같아서 자외선 그 자체는 우리가 발암 물질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자외선이 그렇게 독약이라는 식으로는 햇빛이 독약이라는 식으로는 많이들 생각 잘 안 하죠. 오히려 뭐 야 너 이렇게 사무실에만 계속 오래 갇혀서 일을 했냐 햇빛도 좀 쪼이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햇볕 쪼이는 게 좀 물론 건강에 사실 좋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유해성 자체로만 보면 자외선도 분명히 암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가 뭐 국내외 특히 외국에서 어떤 문제 좀 있을 때 있냐면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 햇빛이 셀 때 주로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산업재해나 이런 것으로 피부암이 생겼을 경우에 산업재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외선도 분명히 암의 원인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서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지금 암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 보상이라든가 배상이라든가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판단이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무시한 독 같지만 사실은 의외로 우리 생활에 되게 가까이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노출의 정도를 따져보면 사실은 무시무시한 독처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인 것처럼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막연히 그거는 진짜 독한 기운이 있지라고 해서 뭐가 독이라고 따지던 때하고 지금처럼 노출을 고려해서 위해성을 따져가면서 어떤 것이 안전하냐를 따지던 때하고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더 정확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하거나 좀 취하게 만드는 것 중에 뭐 마취제라든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얘네도 네. 좀 독이랑 연관이 있나요? 요것도 되게 이렇게 절묘한 질문을 해주셨죠. 특히 이제 그 생물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 중에 크게 놓고 보면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분류는 아닙니다만 좀 화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생물이 다른 생물에게 이런 어떤 안전상의 위협, 어떤 성분으로 인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떤 미생물 같은 게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게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자체가 사람의 어떤 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그런 물질을 내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람 몸에서 꼭 일어나야 될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니까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살충제 같은 거 뿌리면 그 살충제에 있는 성분이 그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생물의 몸에서 꼭 일어나야 될 화학 반응, 주로 신경 반응 같은 걸 방해를 하거든요. 그럼 그 생물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어가지고 죽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살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을 사람 몸에 뿌리는 바람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람이 되게 아프고 고생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걸로 따지면 그 이상으로 많은 경우가 뭐냐면 그 바이러스나 세균 자체가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딱히 큰 이상을 일으킬 만한 물질을 분비를 그다지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어떤 물질을 내뿜는 게 그 물질 자체로만으로는 우리 몸에 별 영향도 안 끼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별 영향을 안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떤 해를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그거를 사람 몸속에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성분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뒤늦게 얘 자식이 좀 사람 너무 건드리는데 그 뒤늦게 쫓아내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조직적으로 뭐 의심스럽게 판단할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면 일단은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쫓아내거나 파괴하려고 몸이 일단 면역 반응이 움직여서 발동이 걸립니다. 하여튼 뭐 걔가 몸의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든 말든 간에 어떻든지 간에 외부에 들어왔으면 가드 올리고 사람 몸속에 이게 내 몸속인데 네가 왜 갑자기 들어와서 살라고 해. 일단은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호락호락 지금 벌써 생명이 지구상에 탄생해서 진화한 지 세월이 몇십억 년이 지났는데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이 그렇게 좀 내쫓으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호락호락하게 내쫓기지 않는 놈들도 많겠죠. 그래서 안 내쫓기려고 억지로 버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람의 면역 체계가 어쭈 이놈 봐라. 하면 더 내가 한번 혼내볼까? 점점 더 면역 반응이 점점 세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면역 반응, 얘는 진짜 지독한 놈이구나. 어떻게든지 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온몸의 면역 반응이 완전 날뛰는 현상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 면역 반응 때문에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몸속에 들어서 막 활동을 해도 별 몸에 이런 반응에 방해도 별로 안 할 텐데 약간 빈대 때문에 초가스만 태우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생을 사람들이 일으키게 했던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마음대로 그냥 활동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큰 해를 끼칠 거라고 별로 생각 안 되고 있거든요. 얘 자체로는 사람의 감기 중에도 사람은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이 많은 것을 보면 뭐 비슷하지만 감기 중에서도 그 자체의 활동으로는 뭐 그게 일어나면 뭐 위장에서 뭐 어떤 효소가 만들어지는 걸 뭐 방해한다든가 신경 작용의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되어야 되는 어떤 물질을 지가 파괴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자체 때문에 사람의 면역이 그거를 내쫓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다가 사람이 기력이 점점 약해지고 열이 올라가고 사람 몸이 그 면역 반응 때문에 또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앓는 게 더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과학이 현대 의학이 좀 풀어나가야 될 어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만 조절하면 좀 진정시켜야 돼요. 수많은 어떤 병들을 좀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사람의 몸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독 같은 요소는
사실은 두 가지가 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알레르기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과 같은 것이 많은 알레르기 물질들이 사실은 사람 몸속에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별 해를 안 끼치거든요. 송화가루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송화가루가 사실 알레르기 별로 안 일으켜요.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소나무 그 꽃가루 있죠. 그것 때문에 알레르기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고철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그런 꽃가루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송화가루가 좀 양이 많고 눈에 잘 띄죠. 누명석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난 알레르기인가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물론 뭐 기침 나고 뭐 걸리니까 몸에 안 좋긴 한데 의외로 한국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송화가루 알레르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비슷한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게 사실 그런 사례예요. 몸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뭐 나쁠 거 없거든요. 뭐 먹어도 먹을 수 있고 더 심하게 뭐 땅콩 알레르기 이런 거 절대 다수의 사람들 그냥 맛있는데 이런 거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런 체질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의 면역 반응계가 이거는 뭔가 좀 이물질인 것 같다. 이걸 내쫓아야 되겠다라는 반응이 자꾸 발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몸에 뭔가를 파괴하는 게 없는데 그거를 왠지 내쫓아야 되겠다는 그런 체질이 몸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쫓기 위해서 몸에서 무리를 하다가 그 갖가지 알레르기 반응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새로운 물질 같은 거를 개발하거나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라고 하면 감작성 실험이라는 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알레르기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아무 독성도 없고 안전한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갖다 대보면 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사실 몸에 별 해를 안 끼치는데도 이상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면역 반응이 발동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독 아닌 독 사실 뭐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면에서는 또 독이기 때문에 독 아닌 독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독과 약은 사실 뭐 습자지 한 장 차이다. 본질적으로 독과 약은 같은 거다. 이거 뭐 맞는 말인지.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요? 왜 말문이 막히셨죠? 호머사이드 무슨 뜻이죠? 호머사이드?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살인. 그렇죠. 앞에 홈은 이게 그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이드가 뭔가 살해한다, 없앤다, 처치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페스티사이드 무슨 뜻입니까? 페스티 이게 이제 해충을 말하기 때문에 페스티사이드라고 하면 뭐 농약 뭐 이런 위에서 사용하는 뭐 그런 약품을 페스티사이드라고 하죠. 식물을 이런 그리스어 라틴어 계통의 말에서 피톤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피톤사이드는 뭘까요? 뭐 제초제 이런 건가? 살충제? 살식제? 살식제 왠지 제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피톤사이드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피톤치드라는 발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몸에 좋은 거잖아. 그래서 피톤사이드라는 거는 식물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자기를 해하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런 성분들을 피톤사이드, 피톤치드라고 원래 부르면서 발견된 게 시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은은하게 숲에 퍼지고 있을 때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마시면 몸에 좋고 기분도 좋을 때가 많다라고 해서 지금 피톤치드라고 하면 뭔가 상쾌하게 해주고 몸에 좋은 그런 성분의 대표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사실은 이거는 식물이 자연적인 살충제로서 사용하던 물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톤치드, 피톤사이드라는 이런 이름이 붙었던 것이죠. 전설적인 연금술사라고 불리우는 파라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전설적인 연금술사라고 하느냐? 이 사람을 소재로 한 전설이 많아요. 그래서 전설적인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필리푸스 아우레울루스 테오프라투스 봄바스투스 폰 호헨하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요. 근데 전설에서는 항상 파라켈수스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이게 켈수스라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 어떤 뛰어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뛰어넘는다라고 해서 파라켈수스 라고 파라켈수스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던 그런 인물입니다. 파라켈수스가 연금술사로서 신비한 이상한 약을 많이 만든 것으로 진짜 별 희한한 전설을 다 남겼습니다. 파라켈수스 전설 중에 이상한 거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약품을 조합을 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약을 잘 조합해서 사람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전설이네. 그래서 뭐 이런 게임 같은데 보면 요즘도 뭐 호문클루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문클루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요정같이 생긴 조그마한 그런 건데 예. 이렇게 뭐 물리학을 조합을 하면 뭐 그게 막 생겨가지고 뭐 나의 뭐 부하처럼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가끔 요즘 게임에도 나올 때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연금술사 이름이 파라켈슈스인데요. 파라켈슈스가 남긴 그런 여러 가지 명언 중에 아직까지도 과학계에서 많이 회자되는 뭐 유일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명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이 사람 연금술 하는 사람이 뭐 약 섞어서 뭐 사람 만든다 이런 뭐 전설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약간 이런 전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현대 과학계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정말 많이 인용되는 말이 약과 독의 차이는 용량의 차이다. 농도의 차이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독이란 거는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정해진 농도보다 묽게 쓰면 작게 쓰면 몸에 영향을 안 끼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농도가 너무 짙어지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떤 한계 이상이 되면 다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그거 하나는 진실이었구나. 이 말은 사실 진실입니다. 우리 주기율표 시간에 소듐 편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람 몸의 신경작용을 위해서는 소듐, 나트륨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 소듐이 전기를 잘 띠는 그 성질 때문에 사람 몸의 신경계에 전기를 흘러가지고 신경작용을 하기 위해서 소듐을 항상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가 돌을 핥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이제 왠지 짭짤한 음식 조금 맛이 간이 좋아서 맛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조금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항상 나트륨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실제로 이 소듐을 정말로 막 이렇게 막 숟가락으로 막 퍼먹으면 막 숟가락 정도는 좀 약하고 국자 같은 걸로 막 퍼먹는다라고 하면 상당량을 많이 먹으면 사람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 되는 그 정도로 사람 사실은 뭐 못 먹는데요. 너무 막 그 짜서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로 먹지 못하는데 아니 억지로 그 정도 주입한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 죽게 되는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맹물 같은 경우에도 좀 한 번에 정말로 뭐 굉장히 많은 양을 먹이면 사람 몸에서 활동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화학 성분들의 농도가 너무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맹물만 순식간에 앉은 자리에서 너무 갑자기 많이 먹어도 사람이 사망하는 수가 있다라는 게 그래요? 물 중독 이런 용어도 사실 사용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먹기는 힘들죠. 사람 물배가 차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사람 몸속에 물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다라고 하면 물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 왜 작가님들 여기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에디터님들께서 왜 그런 걸 저희에게 들이댔는지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뭘 들이댔죠? 저에게 커피를 주시면서 커피에다가 독약 막 이런 걸 써두시고 해골표야 뭐 해골표지 막 이렇게 뭐 열심히 그리고 있더라고. 저에게 그거를 이렇게 내밀어 주셨는데 먹으라는 뜻이었을까요? 말라는 뜻이었을까요? 하여튼 그런 걸 주셨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우리가 몸속에서 특이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제일 익숙한 성분이 뭐죠? 커피요? 네, 커피. 카페인. 카페인이 커피에 있는 성분이라고 해서 이름도 이제 카페인이라고 붙었는데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쉽게 계산을 해보면 뭐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주식 같은 걸로 실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사람에 대입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충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카페인이 별거 아닌 물질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0g 정도를 사람 몸에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 10g이면 꽤 되지만 10g 카페인만 10g 모아놓으면 꽤 많겠죠. 눈에 보일 정도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많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10g이면 뭐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갈 정도만 하면 10g 될 만한 그런 정도잖아요. 카페인 한 10g 정도 사람 몸에 주사되면 사람이 한 반 정도의 확률로 사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커피 한 잔에 보통 카페인이 뭐 많아야 0.1g 뭐 이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100잔을 연속으로 다 마셔가지고 처음 먹었던 카페인이 배출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있어야 될 정도의 양이니까 뭐 일상적으로 먹는 정도는 뭐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나쁜 사람이 이거 옛날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카페인보다 니코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페인을 일부러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서 한 10g 정도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술 먹고 좀 해롱해롱 할 때 이럴 때 살짝 주사기로 주입을 해가지고
뭐 이런 살인 사건을 벌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 사망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망한 다음에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거지? 예. 온몸을 뭐 부검을 해가 조사를 해봐도 몸에 남아있는 게 카페인 성분밖에 없는데 카페인이 뭐 이 사람 평소에 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했다라고 하면 커피 먹어서 카페인 검출됐나?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네. 뭐 완전 범죄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아까 우리 에디터가 커피 주면서 독약입니다 이랬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예. 일반적으로 먹는 커피 속의 카페인 0.1g 훨씬 작습니다. 예. 네. 아까 파라켈수스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인용되는 거 말씀드렸죠. 물도 많이 먹으면 목숨을 잃을 그렇습니다. 수 있는데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 가끔 이제 언론에서는 일단 주목을 받아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제가 환경 연구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고 죄송스럽긴 한데 과학 연구하는 분들도 본인이 연구한 결과가 나오면 일단 좀 주목을 받아야지 좀 좋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연구비를 딸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좀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아. 어디에 무슨 성분이 뭐, 발견됐는데 네. 이렇게 이거를 먹으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네 싶어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다 이 용량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정말로 사람에게 위험한 만큼 그렇게 농도가 짙어지는 경우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감안을 하고 드립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만 비슷한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만 하시는데 또 진행자로서 약간 길을 잃은 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찼는데 벌써요? 지금 원고는 지금 아직 이만큼이 남았어. 벌써요? 하나만을 뭐 하시고 뭐 하시든지. 이거 하나만.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이었죠. 그런 이야기 잠깐 돌아가지고 막 술렁술렁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가. 방울토마토 잘못 먹으면 뭐 배 아프고 쓰러진다. 들어본 것 같다. 그때 방울토마토 갑자기 확 안 팔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토마틴이라는 물질을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토마틴? 네, 이게 토마토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커피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카페인이라고 한 것처럼 토마토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틴이라고 한 거예요. 되게 약간 성의 없게 이름 붙인 거. 하여튼 이거 알아듣기 좋죠. 몰랐어. 저는 저는 좋은 이름 붙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토마토가 초록색일 때 덜 익었을 때 많이 생기고 빨갛게 익으면서 싹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잘 익은 토마토가 유통이 되면 또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해서 먹는 토마토로 만든 거는 애초에 토마틴이 많이 안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잘 익은 토마토는 안에 토마틴 조금 남아있어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토마토 대부분 다 몸에 좋은 과일이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지 그 무슨 뭐 독약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 토마토 아메리카 대륙 이런 데서 처음에 많이 발견되고 개발돼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고 그때부터 유럽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한 그런 거거든요. 초기에는 토마토를 유럽 사람들이 악마의 과일, 악마의 식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렀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름 붙였지? 사실 명확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냥 빨간 그 모습이 왠지 그냥 악마 같아서라고 붙였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일설 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먹는지 모르던 유럽 사람들이 초록색 토마토로 딱 읽었을 때 이거 초록색이 이거 싱싱하게 맛있어 보이는데 라고 해서 먹었다가 막 배 아프고 막 뒹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독약이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했다가 악마의 과일 악마의 식물이라는 누명을 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그런 사고가 난 것도 일부 토마토 품종 중에 하나가 너무 잘 익기 전에 유통이 되었었던 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방울토마토 먹으면 배탈 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작년에 잠깐 돌았었던 것이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같은 품종 중에서도 잘 길러서 유통된 절대 다수의 대부분 품종들이 토마틴 함량이 별로 높지 않아서 해결해야 될 정도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너무 이제 기사 제목 한 줄 보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요게 우리 에디터들은 시간이 없지만 요거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 독이란 게 가령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어떤 독성이 있는 걸 먹어도 멀쩡한데 누구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고 어떤 이제 받아들이는 차이도 있냐. 이게 궁금하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차이 있죠.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계를 건드리는 알레르기성 그런 거를 건드리는 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마다 혹은 체질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또 독에 대해서 또 큰 차이를 줄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현대의 독성을 따지는 과학에서는 독성을 흔히 이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다라는 걸 표시를 할 때
LD50, LD50, 뭐 LC50 이런 수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LD라는 게 D는 이제 도스, 용량이라는 뜻이고요. L은 lethal, 치명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LD라고 하면 흔히 이제 사용하는 말, 조금 정확한 번역어는 아닌데 흔히 사용하는 말로 치사량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치사량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생물이라는 게 뭐 저마다 습성마다 체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LD50라는 말을 쓰는 거는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이거를 뭐 먹여보거나 주사를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그 실험 동물의 절반이 사망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망 확률 50%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수치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양을 LD5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LD50, 이거 퀴즈 자네도 제대로 들으셨는지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LD50라는 수치가 높을수록 위험할까요? 낮을수록 위험할까요? 이 숫자가 클수록 위험할까요? 작을수록 위험할까요? 작을수록 위험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주입을 했는데도 죽을 확률 50%라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치사량이 작을수록 LD50 수치가 작을수록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LD50 같은 이런 수치는 항상 단위를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밀리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는 뭐 얘기할 수 있잖아. 몇 그램이나 주사를 해야지 죽느냐. 근데 항상 퍼 킬로그램, 킬로그램 당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퍼 킬로그램 당이라는 건 뭐냐? 실험 동물의 체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등치가 클수록 오래 버틸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뭐 이거 사실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같은 독이라고 해도 덩치가 작은 사람한테 더 위험하다. 덩치가 큰 사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다라고 또 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모든 독은 몸속에 들어가면 항상 그게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물질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대사산물이라고 하죠. 그 변화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빨라서 위험한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먹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대사산물이 독성을 띠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원래 들어간 독성이 몸에서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바뀌면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점점 이제 독성이 몸에서 약해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사가 되면 결국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대사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분해하고 소화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같은 독을 넣어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느냐 적게 끼치느냐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해독 얘기까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뭐 독을 풀기도 전에 지금 방송 우리 마지막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해독과 관련된 건 다음에 한번 또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해독. 근데 일단 하나만 가시죠. 하나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정말 아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연상에 있는 생물들이 내뿜을 수 있는 독 중에 제일 센 게 뭘까? 요건 진짜 궁금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코브라 독이 제일 세다. 좀 랭킹 매겨보고 싶어. 무슨 뭐 해파리 중에 무슨 뭐 개구리 중에 무슨 무시무시한 개구리가 있는데 그런 게 뭐 제일 여러 가지 버섯 이런 애들도 있고. 중간 넘어가면서 하나만 이야기하면 중국 역사책 삼국지에 보면 삼국지에 보면 아니 중국 역사 삼국지보다도 그 후에 나온 수서라는 중국 역사책에 보면 한반도의 두만강 그 건너편 이런 쪽에 살았던 민족 중에 말갈족이라는 민족이 있었거든요. 이 말갈족이라는 민족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음력 7월 8월에 독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습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말갈족이 두만강 북쪽에 살았으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이 말갈족들을 많이 정복을 했어요. 고구려에 말갈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고 고구려는 말갈족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사는 나라였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갈족들이 주민들의 다수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말갈족들 병사들을 동원해서 598년에 중국 수나라하고 고구려가 전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도 이 말갈족들이 만든 이 독화살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예요.
이 독화살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이 수소란 역사책 기록을 보면 네. 매년 음력 7, 8월에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마도 두만강 건너 어떤 지역에 네. 굉장히 대량 생산이 되는 쓰기가 좋은 그런 독이 어딘가에서 나왔다라는 거겠죠. 뭘 사용했을까요? 독초를 사용했을까요? 그래. 독개구리를 사용했을까요? 뱀을 길러다가 사용을 했을까요? 비소 아니야, 비소. 이거를 쏘아가 중국 역사책에는 이거를 쏘아가지고 맞추면 맞는 족족 새나 동물들이 바로 사망했다라고 그 되어 정도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강한 독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생물, 독사 이런 데서 채취한 독이 진짜 세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양을 같은 균일하게 1g을 채취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거 따위하고는 상상도 안 될 만큼치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독이 있습니다. 아, 진짜 독종이구나. 네, 일단 진짜 이거가 거의 이게 진짜 이게 뭐 세계 최강이지 않을까 싶은 독 중에 정말 제일 센 축에 속하는 독으로 우리 보톡스 주사 성분이 있습니다. 보톡스? 네, 이것도 이제 약하고 독이 이제 뭐 조금 아주 작은 차이다라고 하는 그건데요. 보톡스라는 말이 이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에서 채취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보톡스 독이기 때문에 톡시시티 독성이라고 할 때 톡스를 써서 보톡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툴리눔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원래 소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주사라고 하면 원래 뜻은 소세지 독 주사라는 뜻인데요. 왜 소세지야? 소세지에서 잘 생기는 세균이 내뿜는 독성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독성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이거를 1g 정도 모아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러면 정말 웬만한 독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아주 엄청나게 막강한 독성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주 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안전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관리를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사람의 피부에 아주 미량만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 사람의 몸을 마비를 시키는데 마비를 어떤 정도로만 마비가 시키느냐? 피부가 좀 굳어가지고 탱탱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만 살짝 마비를 시키는 거죠. 아, 그 원리구나. 네, 그래서 그런 원래 보툴리눔 균 주입을 하면 사람 몸이 마비되면서 사망하거든요. 원래 엄청나게 묽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극소량만 사용을 해가지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도 아주 좀 드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흔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말갈족이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도 하고 말갈족 진짜 이런 걸 생각했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직사했다는 걸 보면 좀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비교적 좀 친숙한 것 중에 이거 사실 딴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건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적 친숙하게 보톡스 성분이 뭔지 우리 잘 안 떠올 보툴리눔이라는 세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낯설어요. 요거하고 거의 뭐 비슷비슷할 정도로 가까운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독성을 내뿜는 생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이라고 하면 흔히 뭐 동물, 식물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툴리눔균 같은 세균 종류는 잘 안 떠올려가지고 요것도 안 떠오르는 건데 보툴리눔균보다 살짝 약한 것으로 생각되는 보툴리눔균이라는 거의 정식 명칭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누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 세균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세균의 정식 명칭 학명은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라는 세균입니다. 테타니. 조금 같은 속에 속하면서 종이 다른 조금 다른 세균이에요. 이 세균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명칭이 뭐냐? 바로 파상풍균입니다. 파상풍균. 파상풍균. 네, 파상풍 뭐 잘못해가지고 뭐 더러운 송곳에 찔리거나 목 같은데 찔리면 파상풍 걸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군대에서는 뭐 더러운 녹슨 철 뭐 이런 거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나 아니면 되게 녹슨 장비인데 어떻게 들고 가다가 잘못해서 상처 생길 수는 있는 일, 더러운 장비에서 뭐 상처 생길 수는 있는 일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파상풍 예방 주사 이런 것도 많이 맞죠. 요즘에 뭐 일상생활하면서도 파상풍 예방 주사 많이 맞기도 하고요. 파상풍균은 그렇게 잘 왕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균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뭐 산소 같은 게 많이 접하면 저절로 죽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세균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의 상처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사람의 몸에 감염돼가지고 활성을 할 수 있는 활성적으로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균이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파상풍 세균입니다. 파상풍 세균이 사람의 상처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거의 걸려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파상풍 독소, 흔히 영어로 TNT, 텐트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텐트라는 독소를 내뿜기 시작하는데 이 독소가 거의 뭐 보툴리눔 독소보다
조금 약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대충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400만 분의 1g 정도만 먹어도 네. 웬만한 사람은 사망하지 않을까 싶을 400만 분의 1g. 네, 엄청나게 강력한 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그 세균이 조금만 몸에서 활동을 해도 사람이 온몸이 마비되면서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거죠. 네. 이제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너무 죄송한데 이거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 우리가 분량이 길다고 그렇게 큰 해가 없는데 이거 자체가 약간 과한 면역 반응처럼 약간 그렇군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오늘따라 이상하게 시간이 너무 벌써 빨리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많이 지나긴 했어요. 오늘 예. 좀 그런가요? 예. 이제 옛날 그런 그 무슨 역사 소설, 군담 소설, 전쟁 소설 이런 거 보면 어떤 거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뭐 역사 소설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뭐 관우가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관우를 뭐 억울하게 이렇게 해친 그런 나쁜 놈이 있었다. 근데 그 나쁜 놈이 뭐 나중에 어떤 전쟁을 하다가 뭐 그렇게 큰 해를 입지도 않았는데 화살이 잠깐 살짝 스쳐 지나간 것 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뭐 헛소리를 하면서 이상하게 하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바로 관우의 억울한 혼이 뭐 씌어가지고 그렇게 이런 클리셰죠. 옛날 전쟁 소설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더군다나 적군하고 싸우는데 뭐 화살을 하고 칼을 뭐 이렇게 뭐 메스도 아니고 소독을 해가지고 그걸로 싸움하겠어요? 아니죠. 거기에 파상풍균이 묻어 있었다면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파상풍에 감염이 되면 파상풍이 몸을 이렇게 마비를 시키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데 파상풍 독소가 특히 얼굴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표정이 이상해져요. 사람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웃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식의 기록도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상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막 되게 아파하는데 갑자기 막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얼굴 굽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씩씩 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왜 이러지? 무섭겠다. 귀신 씨였나? 관우의 귀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너무 눈치 주지 마세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아니 중요한 게 지금 몇 겹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점점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잘못 퍼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녹슨철에 찔리면 녹슨 쇠에 찔리면 그것 때문에 파상풍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는데 이게 좀 오해가 클 수 있는 이야기가 그 녹슨 쇠의 그 자체가 파상풍 일으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파상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상풍균이 있어야지 이 파상풍균이라는 놈이 몸속에서 활동을 하면서 TNT 텐트라는 독소를 내뿜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만 없으면 소독만 돼 있다면 녹슨철에 찔린다고 해서 파상풍 세균이 없다면 파상풍이 걸리지는 않아요. 확률적으로 녹슨철 그런 더러운 철 같은 데는 파상풍균이 먼지 같은 데 묻어가지고 날라와가지고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녹슨철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녹이 쓸었느냐 안 쓸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깨끗해 보이는 철이라도 파상풍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찔리면 잘못하면 파상풍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파상풍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파상풍 환자가 우리나라에 잘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딴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70년대 초 이럴 때는 1년에 이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한 1,000명씩 이 파상풍에 걸리는 부류가 있었어요. 직업군인가요? 뭐 직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부류의 사람들. 걸리면 그 중에서 한 7-80%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상처가 생길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그래야지 그 사이로 파상풍균이 들어올 거니까. 그죠? 뭐지? 한 1년에 1,000명 이상 1962년에서 1972년까지의 이 분야의 이 부류의 사람들이 파상풍 걸린 환자 숫자 한 일간지에서 보도한 바를 따르면 17,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700명 수준의 환자가 발생해서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망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군인?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야외에서 이런 험한 작업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편인데 지금은 그런데 7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70년대 초에 이 사람들은 거의 반드시 상처가 한 번 무조건 생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상상 못합니다. 뭘까요? 청취자 여러분 떠오르셨나요? 3, 바로 2, 1, 땡. 신생아들입니다. 신생아는 왜 상처가 생길까요? 신생아? 네. 신생아의 몸에 탯줄을 자르면서? 그렇습니다. 탯줄을 반드시 자르게 되죠. 신생아는. 소름 돋았어 지금. 반드시 자르게 되죠. 자, 그런데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출산을 가정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정이나 동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때 탯줄 자르던 가위나 칼을 소독을 안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구나. 거기로 파상풍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의료계 보건당국에서 이거 캠페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뜨거운 물 같은 거 팔팔 끓여가지고 거기에 탯줄 자르는 가위 반드시 소독 많이 하고 탯줄 잘라라. 그럴 때 사용해라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이런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1970년 초까지는 신생아들이 1년에 1,700명씩 이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뿜을 수 있는 파상풍균에 감염되던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독의 원리, 파상풍균의 활동하는 방식을 알게 되면서 이걸 극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신입 에디터가 참다 제발 좀 마무리해달라고 마지막에 그걸 못 참았네요. 자, 독의 과학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